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이번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중세편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마 제국의 멸망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서유럽은 기독교와 봉건제가 배경이 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어 사회를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이 시기가 단순한 제국의 몰락이 아니라 네이션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왜 유럽이 시민 없는 질서로 천년을 헤맸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중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로마 제국은 4세기 후반 혼란과 내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었지만 여전히 로마 안에서는 다신교 전통이 강하게 살아있었고 황제권을 둘러싼 내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테오도시우스 1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394년 다신교 세력을 등에 업고 서로마 황제 자리를 차지한 에우게니우스를 프리기두스 전투에서 무찌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기독교 로마와 고대 다신교 로마 사이의 마지막 내전이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이 승리를 통해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고 동시에 기독교 로마의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가 승리한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로마의 제도와 정신을 마지막으로 통합하려 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95년 테오도시우스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고 제국은 다시 두 아들 아르카디우스와 호노리우스에게 나뉘어집니다. 분할은 임시적일 것 같았지만 곧 영구 분열로 고착됩니다. 테오도시우스가 남긴 것은 제국의 통일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할 수 없는 분열된 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이후 천천히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동로마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재정과 관료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고트족의 침입, 페르시아와의 국경 분쟁, 그리고 훈족의 위협으로 결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콘스탄티노플은 뛰어난 성벽과 풍부한 도시 기반 덕분에 외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었고 구조적으로 분산된 위협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서로마는 도시 기반이 무너져 있었고 내륙 방어선은 고갈된 병력과 지휘 계층의 혼란으로 붕괴의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가 남긴 것은 겉으로는 통일된 제국이었지만 실상은 유지될 수 없는 균열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이후 무너질 준비를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등장한 인물이 스틸리코입니다. 반달족 출신이었지만 로마 귀족 여인과 혼인하여 제국 내에 입지를 다졌고 서로마의 실질적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황제 호노리우스의 섭정이 되어 고트족, 훈족의 침입을 막아냈고 로마를 위한 외교와 전투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와 군사적 수단을 동원했고 황제를 보좌하며 국가를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게르만 혈통과 권력 집중은 로마 상류층의 불신을 샀고 결국 귀족들의 압력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로마가 외부 위협보다 내부의 경계심과 권력 투쟁에 더 취약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스틸리코는 끝까지 반란을 일으키거나 제국을 나누지 않고 스스로 처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적 충성과 질서의 가치를 따랐기 때문에 제국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맞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처형은 또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스틸리코를 통해 로마 체제에 편입되기를 원했던 게르만 병사들과 이주민 집단은 그의 죽음을 배신으로 받아들였고 분노와 불신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여파는 곧 고트족의 반란으로 이어졌고 알라리크가 주도하는 서고트족은 로마에 대한 복수와 약탈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410년 로마는 800년 만에 처음으로 외적에게 함락되고 약탈당합니다. 로마는 내부 불신 속에서 외부 협력자를 잃었고 그 대가는 무질서와 파괴였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인물은 아에티우스였습니다. 로마 귀족 출신으로 젊은 시절 훈족 인질로 보내며 정치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는 외교와 전쟁 양면에서 뛰어난 인물로 훈족과의 협력과 충돌을 반복하며 서로마 제국을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혈통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로마다운 정치적 책임의식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에티우스는 로마를 공공선의 공간으로 보지 않았고 자신의 정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전형적인 정치군인이었습니다. 아에티우스는 로마 제국의 영토와 명맥을 지키기 위한 전선에 서 있었고 그의 전략과 외교는 분명히 로마를 방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정점은 아틸라와의 카탈라우는 평원 전투였습니다. 그는 훈족을 저지한 영웅으로 기억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추구한 질서는 공화정의 시민사회가 아닌 사적인 연줄과 권력의 교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는 로마의 제도적 이상보다는 개인의 권력 기반에 더 충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기준에서 볼 때 마지막으로 로마를 지키려 했던 실질적인 수호자였습니다. 그 역시 최후의 로마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에게 암살당합니다. 그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로마 황제직 자체의 정통성과 계승 구조가 불분명하다는 현실도 있었습니다. 황제는 실질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고 황제직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는 불안정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로마는 외부의 침입보다 황제에게 모든 권위를 집중시킨 체제 구조의 취약성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모든 질서를 책임지는 방식은 정치적 다원성을 허용하지 않았고 황제가 무능하거나 권위가 약화되었을 때 제국 체제 전체가 붕괴하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내부의 불신과 권력 기반의 허약함이 제국의 몰락을 결정지었습니다. 5세기 중반 로마군과 행정체계는 게르만 출신 장군들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받았지만 로마의 전통과 시민 정신을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리키메르입니다. 그는 서로마 황제를 자기 입맛에 맞게 세우고 폐위하는 데 능숙했고 실질적으로 제국을 좌우하는 권력자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로마 시민들은 더욱 정치로부터 소외되었고 반대로 로마 체제에 합류하길 원하던 후발 게르만족들까지도 리키메르 일파에 의해 배제되면서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시민의 자리가 사라지고 외부적으로는 통합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셈입니다. 제국 내부는 이미 뿌리 깊은 분열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비투스 황제는 갈리아 출신 관료를 기용하며 이탈리아 귀족층의 반발을 샀고 이는 군 내부의 균열로 이어졌습니다. 이 갈등을 이용해 군사권을 장악한 인물이 바로 리키메르였고 그는 자신에게 협력적인 인물을 황제에 옹립하면서 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리키메르에 의해 옹립된 황제 마요리아누스는 단순한 허수아비로 남지 않고 진정한 로마의 재건을 꿈꾸었습니다. 부패한 귀족을 견제하고 세제를 개혁하며 해군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또한 그는 군사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내어 이미 독립국처럼 행동하던 게르만 왕국들을 다시금 로마의 봉신으로 복속시켰습니다. 그의 개혁은 서로마에서 오랜만에 등장한 실질적인 국가재건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허수아비 황제만 필요했던 리키메르에 의해 폐위되고 살해당합니다. 마요리아누스가 제거된 이후 그를 따르던 군 지휘관들은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잃고 각지로 이탈하거나 반기를 들었고 그동안 로마 질서에 편입되기 원했던 게르막 부족들도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제국 내부의 균열과 외부 동맹의 붕괴는 동시에 진행되었고 로마 스스로 내적 기반과 의지를 상실한 결과였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476년 게르만 장군 오도 아케르는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찬탈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마는 더 이상 군인들에게 봉급을 지급할 재정 여력이 없었고 토지로 대신 보상하기로 약속했지만 그조차 거부했습니다. 황제는 더 이상 군대를 통제할 권위나 수단이 없었고 결국 오도 아케르는 허울뿐인 황제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이탈리아의 통치자로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정복이라기보단 이미 텅 빈 제국에 껍데기를 내려놓는 상징적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로마 시민은 게르만 전사들이 동경하던 특권적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지닌 매력과 권위가 사라지자 제국을 지탱하던 마지막 끈조차 끊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라는 자리는 이미 오랜 세월 실권을 잃고 있었고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는 아버지 오레스테스에 의해 옹립된 10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실질적인 권위 없이 단지 붕괴된 질서의 마지막 상징이었고 제국의 얼굴을 간신히 유지하던 껍데기의 정점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폐위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감정도 저항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황제위가 의미를 잃은 시대, 제국은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서로마는 누구의 칼에 찔린 것도 누구의 손에 점령당한 것도 아닌 채 조용히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질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마 지역은 권위의 공백 상태에 빠졌고 정치적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시민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종교적 권위로 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랜 역사와 제사장의 전통을 상징하던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칭호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질서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니라 교황을 통해 재구성되었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본래 로마 공화정과 제정시대를 거치며 최고 제사장의 칭호였고 황제는 종교적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이 칭호를 겸직했습니다. 그러나 4세기 후반 기독교가 제국의 중심이 되면서 황제 그라티아누스는 382년에 이 직위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며 이 권위는 자연스럽게 교황에게 옮겨졌고 사람들은 교황을 로마의 새로운 상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교황들은 게르만 정복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외부 세력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레고리오 1세 같은 인물은 로마시의 실질 행정자 역할을 했고 민중구호와 외교, 제의의식의 유지로 로마의 기억을 유지했습니다. 800년 교황 레오 3세는 카롤루스에게 로마 황제관을 씌웁니다. 형식적으로는 제국의 부활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질서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시도한 고토수복 전쟁은 로마
로마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를 다시 통합하려는 동로마의 야망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마 지역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로마 시민들은 오히려 로마로부터 배신당했다는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뒤를 이어 이탈리아를 장악한 랑고바라드족은 로마적 질서와 제도에는 무관심했고 교황청과도 지속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보호자와 명분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카롤로스는 군사적 보호를 제공했고 교황은 그에게 정당성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봉건제라는 질서가 형성됩니다. 시민 없는 로마, 정당성 없는 군주, 그러나 명분은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이 봉건 로마 질서의 출발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이름은 살아남았지만 그 시민 정신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형식은 봉건제의 배경이 되었고 그 안에서 권위는 혈통과 토지, 신의 대리인에게 나뉘어 갔습니다. 이 타협된 질서는 이후 천년간 유럽을 지배하게 됩니다. 로마는 왜 시민이 아닌 자들의 것이 되었는가? 그것은 책임을 회피한 시민들, 권력만을 추구한 귀족들, 그리고 정체성을 포기한 제국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기억은 살아남았습니다. 교회의 예배당, 제후의 깃발을 거쳐 질서는 형식만을 남긴 채 이어졌고 시민 정신은 천년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책임은 없고 권위는 있으나 자발성은 없는 사회. 우리는 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민주주의라 말하지만 그 안에 진짜 시민은 존재하는가? 로마의 몰락은 단지 제국의 종말이 아니라 시민 없는 체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준 선례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시민인가? 아직도 정신은 조선에 머물러 있는가? 저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감사합니다.